경우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서사가 강조가 돼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조인성과 김혜수가 이제 동업을 하기로 하는 그 장면에서 네. 우리의 관계가 수평이냐 수직이냐 이걸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조인성은 당연히 수직이지. 너는 내 밑이지. 동업자가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데 김혜수가 원했던 것 수평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원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나 김혜수가 지금은 이제 책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 여기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남성들의 관계 맺기는 수직적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관계 맺기는 수평적이다. 이걸 좀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영화 전체를 훑어봐도 여성들은 이제 누가 나보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날 이렇게 배신해? 아니야 나 배신한 거 아니야. 요런 게 쟁점이라고 보면 남성들은 이 새끼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요런 게 빡쳐하는 포인트고 아니면 얘랑 나랑 동급이라고 요런 거에 빡쳐하는 그러니까 줄 세우기에 민감해 있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네네. 여성들은 반대로 이제 서로의 신뢰관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로 보여주는 게 저는 좀 눈여겨볼 점이라고 봤어요. 이 해녀들의 작업을 봐도 이 그냥 이 해녀들의 작업의 어떤 동선을 봤을 때도 이 수평과 수직이 모두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러 가는 곳에서는 네. 이게 수평적인 이 수평선을 타고 그렇죠. 타고 가죠. 네. 그리고 이제 작업을 위해서는 이게 수직적인 네. 동선이 또 이루어지죠. 네네. 이러면서 근데 이 수직 관계를 네. 정말 이 주종 관계의 네.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네. 서로의 협력 관계, 그러니까 이 팀업의 관계,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이 동선들을 계속 그려내죠. 근데 그런 느낌의 어떤 그 동선들이 요 메시지에도 묻어나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도 좀 볼 때도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녀들이 작업할 때 이제 자기 욕심 부리다가 남들한테 민폐 주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다 피해본다. 적당히 하고 나와야지. 이를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그리고 해녀들 집단은 리더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김혜수 염정아의 어떤 듀얼 리더 체제?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데도 잘 굴러가죠. 네. 해녀들은. 네. 단결이 잘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서로가 끌어주는 씬. 한 명은 위로 가기 위해서 네. 끌어주고 한 명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서로의 팔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렇죠. 교차하는 장면. 교체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수직의 관계가 네. 이 꼭 상하 관계, 이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협력하기 위한 그런 관계이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동선을 그런 식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뭐 리더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그렇죠.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것도 보여주는. 그게 사실 같아. 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꼭 한 맞아요. 명이 꼭 이 앞에서 그렇죠. 꼭 지시를 내리고 나머지가 분산돼서 일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그 같은 다른 업무들을 하다가 한 명이 이제 좀 전체들을 또 아우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롤들을 이렇게 좀 감당하면서 가는 게 좀 이 팀업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해녀들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잘 팀업을 구성을 이루는 것들을 좀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이게 그러니까 남성들은 무조건 수직관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여성들도 무조건 수평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더 포인트를 이제 여성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좀 추구하는 편이고 남성분들은 좀 더 수직적인 거에 집착을 하는 편인데 예전 70년대 80년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군사문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옛날에는 훨씬 심했죠. 네, 훨씬 그 당시에는 그럼 좀 더 서양도 그랬고요. 네. 그럼요. 예전에 좀 더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으니까. 네네. 지금에서야 뭐 인권이 많이 강조되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20세기 초는 사실 인권의 바닥을 찍은 시점이었죠. 네. 네, 그렇죠. 노예제도 있었고 뭐 제노사이드도 있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여성도 참정권이 없었던 그럼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해녀들 크루 얘기로 돌아가면 네. 거기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좀 추구하면서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움직이자 이런 쪽이 좀 차이가 있는데 반대로 조폭들은 항상 이제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그 생각을 듣고 실현하는 데만
미덕이 있는 거죠. 네. 서로 의논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점은 결국에는 팀을 끝까지 구축한, 신뢰를 끝까지 밀고 간 여성들이 이겼다라는 거고, 이 영화에서 남성 캐릭터들은 사실 계속 서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인성과 박정민이 붙는 이유는 네. 서로가 서로를 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고 결국엔 죽음까지 가는 거고, 둘 다 그 싸움 때문에 죽진 않지만 뭐 그렇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혈투를 벌이는 거고, 또 그 이장춘이 빡쳐하는 포인트는 장도리가 네. 자신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포인트 때문에 되게 빡쳐해요. 그러니까 동네 건달 새끼가 나랑 형 동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가 그렇죠. 빡치는 거예요. 근본부터 다른 놈이. 네, 그렇지. 네, 나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밀한 느낌을 주는 게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있을 때는 형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를 몇 번 반복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는 뭐 형 동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네. 공식적인 관계에서 내가 조폭과 관세청장인 내가 동급인 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남성과 여성의 그런 거를 되게 대비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힘을 합친 여성들이 이겼다라는 네. 거를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여성들도 주인공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서로가 신뢰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은, 네.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배경은 70년대지만, 사실 요즘에 어떤 시대 정신과 맞닿아 있는 네. 그런 거였다고 봅니다. 제가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약간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뭐지? 장돌이랑 권상사가 붙는 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격돌을 하는 씬인데 네. 거기서는 동선이 또 이제 수평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 네. 복도에서 싸우고 네. 이게 방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수평의 이 그 선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는 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서로 수평 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관계들인 거예요. 같은 선에서는 있을 수가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에 쓰는 이제 해중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수직적인 요 동선을 계속 이게 나오거든요. 물은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씬이다 보니까 거기서 있는 전투에서는 협력의 관계로 이 전투가 꼭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남성들은 수평적인 공간에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네, 그렇죠. 여성들은 수직적인 공간에 있지만 네.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도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그런 동선으로 그러니까 메시지를 갖고 읽어보자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시대 정신으로 끌고 와서 네.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예전에는 되게 수직적인 관계가 효율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더를 내리고 네. 그 전체가 그거를 빠르게 수행하는 네네. 게 집단의 효율성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집단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의 신체까지도 잘 활용을 해야 그 집단의 가능성, 그 효율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의 신체적인 능력이 사실 되게 더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기계적인 것에 도움이 많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팔과 다리, 뭐 근육의 힘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오더대로 수십 명의 신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요즘에야 좀 올드 패션이지만 옛날에는 충분히 그 수직적인 관계가 효율적이었을 수 있겠다. 네, 거기에 남성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관료제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관료제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그 집단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 군사 정권이었고 이제 독재 정권이었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걸 좀 추구하지 않았나. 네.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또 남성의 그 근육이라는 게 사실 중력
중력에 저항하면서 생기잖아요. 우리 헬스장 가면 네, 그렇죠. 무조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무게를 들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근육은 그 중력과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네. 그거가 이제 발전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이 중력과 싸움을 하는 걸 기계가 이제 다 대신해 주잖아요. 이제는 어디 뭐 단순히 뭐 건물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력에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어디서 어디로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중력과 저항을 하는 건데 그거 자체를 이제 중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근육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칭하면서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네네. 대신에 애초에 근육에 많이 의존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근육의 힘이 약했던 여성들은 예전부터 약간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좀 더 중시해 왔던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근육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요즘 시점에는 사실 요즘에 근육의 가치는 그냥 보여주기의 가치가 더 높아져 있죠. 사실 원래의 가치보다는. 근데 요즘 어떤 근육의 가치가 좀 떨어진 요즘 시점에는 여성들의 어떤 관계 맺기나 어떤 리더십 같은 게 더 중요하고 앞으로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남성들도 근데 이런 걸 안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유연정하게 움직이는 조직. 어쨌든 여기는 악인들로 구성된 남자들인 거고 네네. 선인들로 구성된 여자들인 거고 뭐 그런 식의 대립으로 뭐 있었기 때문에 밀수꾼인데 뭐 상대적으로 착취를 당했다는 거지 여성분들이 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근데 뭐 착취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대부분 여성 주인공들을 그렇죠. 착취하려고 들죠. 네네. 근데 그 착취에 이제 여성들이 힘을 모아서 네. 저항을 하는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남성들보다 힘이 약하지만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이상하게 불현듯 블루캣찹의 추억이 또 지나가는데. 네, 뭐가 있었나요? 근데 미팅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막상 그 멘트 털이 초반부에 텐션 올리기 위한 어떤 멘트 털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팀업을 할 때 왁구 담당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돈을 좀 시원하게 써줄 친구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물주가 없다고 하면 그 전에 좀 펀딩을 잘하고 해서 뿜빠이를 잘해서 예산 짜고 들어가면 좀 시원하게 또 쏠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건 뭐 협의에 가능하고 뭐 그다음에 깔깔이가 좀 필요하고 MC 볼 친구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 어떤 팀업들이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중요한 주로 뭐 했습니까? 저는 돈이 없고 왁구는 뭐 지금에 비해서는 좀 괜찮았죠 그래도 뭐 그때는 뭐 70kg대였으니까 그래도 주로 이제 뭐 깔깔이 담당이었는데 결론은 깔깔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긴 역할 하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물주를 하기에도 많이 힘들었고 그 중에 생존을 위해서 많이 좀 했죠.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조합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여성 팀들에게 호감을 얻는 거는 일단 중요하고 호감을 얻는 건 첫 번째 단계고 이제 우리 이제 결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후반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루즈 윈윈 게임이 안 되고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그렇죠. 너는 요 맡아라. 짝대기 현황도 그리고 그다음에 짝대기를 바꿔줄 수 있느냐. 한번 중간 브리핑을 하는 거네요. 중간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따져보고 이런 어떤 가산점을 갖고 있는 어떤 멤버들이 있어요. 그 가산점을 갖고 있는 멤버들 향해서 그 지원 사격 해줄 사람을 뽑고 메인 탱커를 뽑고 이런 식의 중간에 회의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때 잘 안 되면 사실은 그냥 항상 득보는 놈이 또 득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결국 얼굴 담당이 채간다. 결국에는 그렇죠. 조용히 별말 없이 술만 조용히 먹던 애가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어쨌든 이제 중간에 회의 과정이 좀 중요한데 왜 갑자기 여성서사 얘기하다가 그럴까요?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제 그런 걸 좀 팀업 할 때는 한다. 그럼요. 할 때는 한다. 또 그때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 서서 누가 적합하고 오늘은 누구의 날인지 뭘 한번 또 되새겨 보면서 뭐 그런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 만약에 그 중간에 전후반 사이에 회의
시간에서 네.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하면 네. 효율적인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수평적인 관계에 놓고 회의를 잘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좀 억지죠, 약간? 네, 너무 억지였네요. 여성 서사에서 갑자기 블루케첩으로 뽑아내네요. 근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영화 좀 떼어놓고, 이상하게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농구했을 때 생각이 난다든지. 농구했을 때는, 농구도 사실 중요하죠. 네, 건설적인 이야기 나올 줄 그것도 팀업이죠, 상당히. 네. 그것도 팀업이죠. 알겠습니다. 농구와 미팅의 또 연결고리는 다음에 한번 또. 네. 있나요? 똑같죠. 본질적으로 똑같죠. 어쨌든. 그렇죠. 에이스는 또 있고, 그 다음에 패스 뿌려주는 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탱킹 해주는 애 있고, 리바운드 잡아주는 애 있고, 똑같죠. 똑같구나. 네네. 그러니까 팀에 그, 기본값을 깔아주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기본 멘트를 쳐주는 애가 또 있고, 그런 애들이 약간 리바운드 하는 애랑 좀 비슷하고, 항상 이제 또 웃겨주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고, 또 농구에는 또 에이스가 있고. 근데 좀 궁금한 게 네. 블루케첩 가서 그렇게 네. 뭔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나면 네. 실제로 이제 연애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그럼 있죠. 그럼요. 그래요? 그거는 2년 3년 하고 만나는 사람 오래 만나죠. 그래요? 모든 연애는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전 블루케첩 같은 데를 안 가봤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낯을 많이 가려요. 본인이 낯 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그 낯을 네. 상대방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중요한 거지. 본인이 낯 가리고 안 가리고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할 얘기 많은데. 네. 그죠. 하여튼 그건 블루캐쳐도 안 가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영화 볼 시간에 블루캐쳐 한번 가는 게 영화 한 20편짜리의 감동이 있죠. 난 영화 보고 애니 보는 게 더 좋았나 봐. 나 공연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공연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20대 때 공연 갈 정도로 돈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 박탈감 좀 느끼네요. 돈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술값 내려고 아침에 캔커피 먹고 점심에 2,000원짜리 백반 먹고 그러면서 남자들이랑 술 마셨어요, 그냥. 마셔도 남자들이랑 마셨어요. 그래요? 네. 유독 이제 고추사랑. 네. 그죠? 거의 고추밭에서 놀았어요. 네, 마음속 고향은 청양 같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매운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남자다운 듀스한 감독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매운 남자입니다. 네. Skew with a lunch map. 얼리설기 이음새가 투당투당한데 근데 이런 게 또 맛이죠. 하여튼 유승환 감독 저는 재밌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상 그 영화에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인터뷰 때문에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러 번 하시기도 하고 또 인터뷰 자체에 되게 잘하기도 하고 또 인터뷰도 들어보면 들을 것도 많고 인터뷰 찾아듣는 재미가 상당히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영화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있구나. 고민을 엄청 하는 사람이구나. 맨날 영화 얘기만 한다던데. 맞아요. 네, 맨날 영화만 얘기만 한대요. 그리고 단순히 영화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옳은 방향이 있다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걸 영화로 표현해내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고.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강풀 작가님. 네, 있죠. 김재동. 그리고 이승환. 네, 이승환 모임 있죠. 강동구 모임인가 맞아. 그렇게 해서 늘 다니시는데 주진우 기자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성향이라든지 늘 이제 사회에 이렇게 표출하는 메시지들이 그렇죠. 네, 좀 그렇잖아요. 정의에 대한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 본인도 사회적 약자로 그 10대 시절 힘들게 하셨으니까. 되게 유명했다 하던데 봉천 그쪽에서 봉천동. 그쪽에서 자랐는데 둘이 진짜 엄청 가난했대요. 할머니랑 같이 컸다고 하는데. 그리고 류승환 감독도 천재죠, 사실. 그쵸. 남들이 받는 정규 교육 그러니까 영화 관련 교육을 받아도 영화 감독 되는 게 쉽지 않은데.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찍은 게 아마 저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죽고 나오고 나쁘거나. 네. 그러니까요. 그 없는 시절에 네. 영화를 꿈꿨다는 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뷰 들어보면은 그런 열정도 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의 직업윤리랄지, 그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 독서량이 되게 많구나. 영화도 엄청 보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주제가 너무 다양하고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 떼놓고 그냥 아저씨 유승환으로만 봐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때문에 더 팬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 작품이 재밌지만, 네. 더 재밌는 작품도 사실 있지만, 그래도 챙겨봐야겠다고 애정이 생기는 건 저는 인터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유승환에 대한 네. 매력이 또 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전에 짝패 영화에 본인이 출연도 하셨잖아요. 연기도 꽤 했었죠. 연기도 초반에. 꽤 하셨고. 다른 감독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그 잘생겼어, 또. 잘생겼어? 네. 네. 그 액션도 잘해. 오히려 미남에 가까운 건 유승범보다는 유승완일 수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액션을 그렇게 잘하는 잘 게 쓰고. 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살아온 사람의 어떤 그 느낌? 그런 게 또 있죠. 종동 감독이랑 둘이 투톱으로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 와, 그 짝패도 진짜 살벌하거든요. 그 충청도식 깡패. 그 이범수가 했던 네. 그게, 그래, 충청도 깡패 서늘함. 네. 그러니까 충청도 남자의 서늘함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의 서늘함은 오히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경상도 남자들 겉으로 보면 되게 세잖아요. 네. 근데 막상 진짜 붙어보거나, 네. 실제로 하면 되게 쫄고 굽신굽신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또 경상도 남자들이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지만, 그 소심한 새끼도 존나 많고, 다 똑같아요. 말투가 그럴 뿐이야. 그냥 기본 에티튜드가 이제 그럴 뿐이지. 네네. 근데 이제 충청도 분들은 기본 에티튜드가 되게 부드럽고 네, 여유 그렇죠. 있지만 유한 그 안에 느낌이고. 어떤 성격 급한 느낌도 느껴지고 그렇죠. 불 같은 느낌 느껴지고 하니까 오히려 더 뭔가 그 충청도 남자들의 어떤 거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템포가 느린데 네. 뭔가 한번 딱 선을 그을 때 빡 그는 느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짝패에서도 보면 그 이범수가 실제 충청도 분이잖아요. 이범수. 청주. 네. 청주. 통하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그 살벌한 게. 그럼요. 저는 약간 인생 연기였다고 봐요. 이범수 배우의. 네. 그 이후로 사실 이렇다 할 뭔가를 잘 못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범수의 대표작으로는 또 그 있죠. 동고동락. 네. 그것도 웃겼어요. 네. 루돌프 사슴코스. 매우 반짝이는 코스. 이런 그때 한참 그런 예능에 전성기 때였죠. 그렇죠. 네. 조끼 나눠서 있고 못생긴 팀, 잘생긴 팀. 네, 맞아요. 제가 또 사실 그때 또 잘 안 봤습니다. 뭘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약간 메인스트림 예능을 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미팅 나가는 것도 네. 사실 20대들 사이에 메인 놀거리인데 네. 거부하셨네요, 그러면? 그런가 봐요. 저는 약간 소수 문화를 더 좋아했어요. 마이너리티. 네, 마이너리티 좋아하고 약간 컬트 문화들 저 좋아하고. 왜 그랬을까? 인간이 약간 모났어. 그것보다는 굳이 그런 데 가서 내가 경쟁할 필요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너무 경쟁률이 센 데는 나 잘 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절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자꾸 이게 격가지고. 오늘 다 이런 게 좋아요, 저는. 받아주세요, 좀, 박원님. 방송 안 할 겁니까? 어쨌든 이제 이게 왜, 그니까, 이렇게 보니까 오마주지가 우라카야입니까? 인터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는 말씀드렸던 거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도 인터뷰 또 들은 것 중에 인상 깊게 들은 게, 완벽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이제는 버렸다. 이런 얘기를 쓱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구체적인 작품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구남도 때 많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영화가 될 줄 몰랐던 베테랑이 1000만이 됐고 또 그 다음 작품에 그 구남도였는데 구남도에서 힘을 빡 줬죠. 베테랑과는 다른 많은 비판을 들었잖아요. 베테랑 때와는 다르게. 완전 추락했죠 그때. 근데 그때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남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대놓고 이 메시지를 던지는 씬들이 좀 그래 좀 맞아요. 거북했어.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근데 그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좀 많았어요. 네. 그런 거 빼고는 뭐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왜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볼 때는 제 감정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몇 가지 없긴 한데 그 뭐 이경영이 나왔었죠. 그 배신 때리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내통하는 사람이 내통자고 근데 뭐 앞에서는 되게 애국심 넘치는 말들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건데 저는 뭐 그런 뭐 약간 뒤통수 치는 이런 것도 흥미로웠고 근데 약간 주연이 분산된 느낌은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소지섭도 있고 송중기도 있고 뭐 황정민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시선이 너무 분산됐다. 분할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느낌, 힘 분할이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네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거 다 재밌게 그러나 저는 그게 나쁘기보다는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넣으려고 했다라고 보는데 일단 항일의식, 뭐 민족의식, 그러니까 군함도가 엄청난 사실 말도 안 되는 인권 탄압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군함도를 다루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일제의 추악함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강렬한데 영화 한 편에서 다루기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시대 상황을 좀 녹이려고 그랬어. 그 당시에 이제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 그 촛불을 드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랬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국민들이 이제 그 군함도를 지배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맞서기로 마음 먹고 이제 탈출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뭐 촛불을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 영화랑 이게 맞아? 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통하는 바가 있었겠죠. 이제 뭐 거대한 힘에 대항하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용기 같은 거를 촛불로 표현한 거고 한 명 한 명이 그 영화의 시기에도 맞았고 그다음에 그 영화가 개봉하던 시기에 또 시대 정신이고 해서 맞긴 맞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과해 보이는 그렇죠. 제가 뭐 촛불 정신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니까 조금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일장기를 이제 뭐 탈출하기 위한 찢어버린다든지 그 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가위로 이렇게 쫙 치는데 그걸 너무 대놓고 이제 그 부감샷으로 찍고 맞아요. 그다음에 찢을 때도 그냥 찢으면 되는데 그 가위를 중간에서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찢는다. 다다다다다면서 달면 뭐 그것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물론 그렇게 찢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좀 과했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도 뭐 군함도 자체를 어떤 영화로 옮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보고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탈출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뭐 막 별점 0.5점 나오고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0.5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0.5점 주는 사람들도 진짜 솔직히 0.5점짜리라고 생각 안 할 텐데 저는 괜히 더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막 약간 주변에서 에이 망작이다라고 하니까 맞아 이거 똥망작이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더 이렇게 이번 작품의 평가는 여론이 부정적이니까 내가 제일 부정적 여론의 선두에 서면 내가 빛나겠지 라는 그런 얄팍한 심리들이 보이는 별점이죠. 0.5점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좋았던 영화는 아니긴 하지만 0.5점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별점 5점 만점에 저 몇 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저는 뭐 3.5 이렇게. 당연히 볼만해요. 근데 군함도라는 게 실제 있었던 거고. 저 한 2.5 정도? 그렇죠. 2.5면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같이 돈값은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영화에 대한 비판들이 여러 포인트가 있었는데 좀 과했다. 아는 포인트 집약해보자면 군함도는 좀 과했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용을 잘 해내신 것 같아. 그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군함도 때는 내가 1000만 영어도 만들어봤고 하니까 1000만 영어, 그러니까 베테랑보다 더 나가고 싶었던 거죠. 영어 볼거리도 많고 메시지도 꽉꽉 채워져 있고 캐릭터도 막 다양하고 이렇게 투머치로 이렇게 막 꽉꽉 채워보고 싶은 욕심이 그때 아마 생겼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군함도가 이제 최대한 채워보려고 했던 작품이었는데
비판을 많이 듣고 나니까 네. 그때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화가 완벽한 영화는 없구나 깨달음에 좀 다가서는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는 군함도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완벽한 영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함도 때문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단순히 군함도에서만 그렇게 느끼신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영화를 해오다 보면서 이제 네. 완벽에 다다를 수 없구나 이 영화라는 작품이. 네, 그러니까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베테랑 때는 그렇게 힘 안 주고 만든 영화였거든요. 이거 베테랑은 힘 주고 만든 영화가 아니었어요. 저는 힘 그래도 주는 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이거 그냥 기본빵으로 친 거야. 그냥 뭐 늘 하던 느낌을 그냥 여름용 그냥 시원한 화이급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만들었다라고. 시정신 좀 넣고. 네, 그냥 그 정도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아니 이게 천만에 가버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난리지?라는 느낌을 인상을 받았대요. 난 이렇게까지 만든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 준다고 영화가 흥행하는 것도 아니고 힘 안 준다고 이게 뭐 망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를 이 베테랑과 군함도 요 두 작품을 연작이었잖아요. 요거를 그렇죠. 붙어있는 작품이죠. 둘이 너무 상반된 결과를 얻으면서 좀 그런 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근데 군함도 이후에 다음 작품이 이제 모가디슈인데 모가디슈에서는 이제 군함도 때 했던 실책들을 다 수정했다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네. 저는 최대한 그 과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에서 다 참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죠. 맞아요. 군함도처럼 다 터트리지 않았고. 그렇죠. 모가디슈 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밀수도 저는 그런 결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재미 위주로 가보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뭐 여성 서사적인 거에서 메시지를 좀 넣은 것 같다라고 제가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그건 포인트를 잡아서 좀 제가 부풀린 경향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 그냥 그 재미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항해서 핍박받던 자들이 그거를 이제 권선징악 해내는 거. 네. 그리고 뭐 그런 거지. 뭐 액션씬 보여주고 뭐 물속 이런 씬도 보여주고 뭐 쫓고 쫓기는 거 보여주고 숨기고 들키고 이런 거 보여주는 고재미. 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뺐다. 그 이후로. 군함도 이후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맞습니다. 좋아하는 유승환 감독 작품이 있으십니까?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존중합니다. 예. 네. 류승환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류승환 감독 영화는 진짜 대부분 다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는 작품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 못해도 기본 별점 한 3점은 들어가는 것 같아. 네네. 깔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별 1개를 더 얹든, 반 개를 더 얹든, 2개를 더 얹든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고르기도 힘드네요. 저는 주먹이 온다 꽤 좋아합니다. 그 막 되게 뭐 인생 영화 뽑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 주먹이 온다는 실제 실화거든요, 둘 다. 알죠. 제가 알기로는 실화인데, 그러니까 다른 실화를 이렇게 하나로 이게 막 일본의 한 복서 얘기. 네, 맞아요. 일본 복서분이랑 한국에 뭐 있었던 그런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해서 이야기를 묶은 건데, 그 실화가 주는 어떤 그 묵직함도 있고, 되게 진짜 처절하거든요, 둘 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가 계속 갈등을 하게 돼요. 둘 다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둘 다 이기는 건 없잖아요, 사실. 복싱에서. 그러니까 스포츠에는 둘 다 승자가 될 수 없는데, 영화 속에서 둘 다 응원하도록 만들었으니까 좋은 영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둘의 삶이 너무 처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인생이 둘 다 너무 잘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주먹이 온다에서 나왔던 류승범이 맡았던 그 배역은, 솔직히 사회 악 같은 애인데, 또 그 내면을 보면 되게 아빠를 사랑하기도 하고,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악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되게 어쩔 수 없이 악인 역할을 하게 된 친구. 살아야 생존하기 위해서 악인이 돼버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잘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랑 살기도 하셨고, 그래서 주먹이 온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마 1위로 꼽는 게 이제 부당거래일 텐데. 맞아. 예. 시나리오가 미쳤죠. 시나리오가 예, 미쳤죠. 대사 하나하나도 다 미쳤고요. 호이 둘리.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너 나랑 그거 뭐죠? 예. 범인하자 이런 것도 예. 있고. 맞아요. 그 모든 배우들의 인생작이기도 해요. 거기 나왔던 황정민, 뭐 그렇죠, 류승범, 그리고 유해진, 네, 모든 배우들의 그 인생작이기도 합니다. 부당거래 뭐 그리고 뭐 약간 검찰과 경찰의 어떤 힘, 권력의 상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잘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검찰이 늘 그 언론을 어떻게 구워 삶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이 사회 권력에 대한 어떤 통찰이 잘 묻어나죠? 네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던 영화라서, 네. 이것도 늘 그거죠? OCN에서 틀어주면 끝까지 보게 되는. TV 그쵸, 돌리다가 보게 나오는. 되는. 네. 저는 그 유해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이상하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다운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 새끼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죽음의 방식이. 네. 모가디슈도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맞아요. 모가디슈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밀수보다 모가디슈가 좀 더 좋긴 그래?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 시기에 이게 나왔는데 그때 한참 볼 게 없었던 시기이기도 해요. 맞아. 네. 그런데 뭐 제가 실제로 아프리카를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진짜 이 아프리카에서 느껴지는 그 땅볕에서 느껴지는 그 힘든 항상 그 땀에 쩔어 있는 네, 느낌. 그런 감정들도 되게 느껴지고 이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나라는 상황에 내가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별거 아닌 스토리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공항까지 갔다.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전략이 사실 정부가 무너져서 공항까지 탈출했습니다. 요 한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진짜 잘 풀어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코로나 시기 때여서 더 재밌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많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뭐 코로나 시기 자체가 뭔가 이렇게 모두들 뭔가 이렇게 서로 약간 조심했던 시기이기도 해서 뭔가 그런 약간 사회적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저도 뭐 모가디슈 2번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모가디슈가 그러니까 사실 그 탈출하는 그 짧은 마지막 네. 그걸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영화인데 네. 그 안에 이제 인물들 간의 갈등을 잘 넣고 그다음에 그 갈등의 의미가 뭔지 잘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그 탈출신이 좀 짜쳤다고 생각해요. 막 책 붙이고 그런 거요? 책으로 이렇게 아니 실제로 책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근데 저거가 진짜 총이 저걸로만 되나? 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안 되죠. 근데 사실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책으로 저렇게 막 기관총 들고 있는 집차도 나오는데 저게 저렇게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또 액션적인 볼거리를 빼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약간 마지막에 좀 그냥 보너스 트랙처럼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서 좀 전체적인 결과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또 이게 마지막에 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체제적으로 갈려져 있지만 언제든 뭔가 하나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기회가 없을 뿐이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동 포인트에서 좀 너무 절제된 게 물론 실제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왜냐하면 각자 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 수 없었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글쎄요, 그냥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좀 너무 참은 느낌이 아닐까? 톤 하나 정도 올렸어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재밌게 봤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승환 감독 재밌게 본 거는 베테랑을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베테랑 재밌죠. 재밌습니다. 일단 빌런이 너무 세팅이 잘 됐어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주인공보다 빌런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빌런이 아주 재밌는 빌런이죠. 그만큼 대사도 많이 패러디가 되고. 그러니까 유아인의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유아인이 그 시기에 다양한 캐릭터를 좀 하고 싶어 했던 시기. 연기혁 씨 말할 때. 그때 밀회도 그때쯤이었나? 맞아요. 그때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걸 너무 잘 맡은 거죠. 딱 약간 재벌 3세 느낌이 나. 그렇죠. 네. 재벌 3세 캐릭터의 1번이 됐잖아요. 재벌 3세 하면 유아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사가 너무 찰졌다. 저는 그 씬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 엘리베이터 탈 때. 다 막잖아요. 병원에서. 걔네 엘리베이터, 걔네 회사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그래서 타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식적인 느낌 베푸는 느낌. 그지. 원래는 너희들 타도 안 되는 건데 내가 허락해줄게 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네, 너랑 나랑 원래 동급이 아닌데 내가 기회 줄게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거야. 나는 관대해. 요거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기 식이잖아. 그것도 되게 좋고. 그런 디테일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한 건데. 얘는 내가 왜 잘못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그거. 사실 그러는 게 사실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 제일 빡치는 그렇죠. 포인트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진심이야 너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싫어지는 건데 그게 너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그 캐릭터는 진짜 희대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대요. 또 우리 안에 유아인 다음이 또 다들 있으니까 또 공감이 되지 않나. 또 다들 있을 거예요. 모두가 조금씩은 특권 같은 걸 누리고 살거든요. 자신이 노력으로 얻지 않았지만 남들이 우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이든 많든 여러 가지든. 근데 본인이 얻은 게 아니지만 본인이 이미 너무 당연하게 갖고 있는 거여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남들이 지적을 하면 되게 화가 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심리를 되게 잘 표현한 캐릭터여서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베테랑은 재밌는 거고 그다음에 그 시원시원하게 깨나가는 과정 단계 올라가서 맞아요. 깨나가는 과정도 되게 재밌고 또 그 황정민이 맡은 그 서도철 캐릭터도 미워할 수 없는 너무 그런 좋죠. 형사 캐릭터의 전형을 하나 또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정의로운 형사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그렇죠. 그 황정민의 서도철. 그렇죠. 저는 강철중 서도철 마석도 크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좋네요. K 형사 유니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강철중도 참 좋았는데. 누구? 강철중. 그러니까. 그 세 명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웅조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료가 너무 비쌌나? 그게 차라리 저는 그래도 3 스파이더맨보다는 신선하다고 봅니다. 3 스파이더맨은 좀 너무 싫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억지 감동 짜증이 같은. 어쨌든 베테랑이 또 그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분노 포인트를 잘 조합했던 것도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유해진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더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유해진도 너무 잘 살았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조태호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냥 잘 풀려도 사실 유해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장에서. 유해진 되면서 유해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저 사람 성공했다고. 자기 능력 있다고. 근데 막상 실상을 까보면 그냥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재벌이라는 우리나라 사회 속에 사실상 귀족인데 그 사람들의 시다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감집 머슴. 머슴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유해진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태환만 있었으면 그렇게 공감이 안 됐을 건데 유해진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본 거죠. 유해진도 연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연기 잘하지. 그 막 일처리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막. 그러니까 얘가 나이론이 형인데 맞아. 서열로는 이게 안 되니까 반말은 하는데 존댓말 같은 반말을 사성에서는 형이 되는 게 더 슬퍼. 차라리 처음 앞에서나 뒤에서나 다 존재하는 이사님이고 실장님이고 하는 차례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재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좀 열받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오묘하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요. 나는 정영진이나 뭐 이재용 되게
되게 리스펙하는 사람 되게 있거든요. 네. 그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그치. 사실 저는 재벌 1세 들까지는 진짜 리스펙트하고 저도 1세 있거든요. 무조건 인정합니다. 뭐 물론 뭐 부조리가 부정부패,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뭐 정경유착 네, 뭐 많이 그런 건 있었죠.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한 문제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3세는 사실 그냥 거저먹은 건데. 그쵸. 씨발 무슨 여기 있다 무슨 뭐 재용이 형.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이중적인 심리가 네. 기생충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네. 박영훈 캐릭터가 하는 네. 사장님 리스펙.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우리 대중 속에 있는 모습이거든. 있죠. 사실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펙해서 이 사람을 내가 열심히 추종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머슴이라도 시켜줄까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고 아니면 저 새끼 솔직히 좀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잘 만나서 존나 호강하네? 마음도 불만도 솔직히 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지점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뚜껑 같은 느낌을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재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 녹아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인식을 서도철은 깨고 있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걸.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더 판타지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베테랑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남도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저평가받을 정도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해보고. 뭐 지금 그 당시에 뭔가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아마 다들 뭐 호평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어염신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어염신이 뭐야? 그 아까 얘기했던 막 일장기를 싹 찐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그쵸, 의도적으로 사실 딱 비춰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하긴 했어. 있긴 한데 사실 뭐 몇 가지 그런 것만 조금 걷어내면 뭐 또 나름 나쁘지 않은 작품이지 않나. 그렇죠. 액션으로 보나 아니면 뭐 탈출 요런 거의 관점으로 보면 재밌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뭐 아까 유승환 감독의 모든 영화가 3점 깔고 간다고 했지만 구남도는 3점까지는 못 되는 것 같다. 네, 그 정도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뭐 2.5 정도면 저는 추천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유승환 감독의 스타일 좋아합니다. 액션 볼거리 깔면서 메시지도 까는 맞아요.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 볼거리 있고 메시지 있고 두 가지로 추구한다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대박이지만 저는 그래도 둘 다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유승환 선생님은 둘 중에 둘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 티어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계속 작업을 하니까 다양한 시도나 다양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아마 영화 작업하고 계실 텐데 베테랑 2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거죠. 맞아. 네. 근데 거기서 막 그러니까 누구나 유승환 감독이 자기 답습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못 봤거든요. 조금씩 다 달라요. 네, 조금씩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이야기의 결도 조금씩은 계속 바꿔나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역시 꾸준한 게 꾸준함은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영화를 꾸준히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력이 인정이 된다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일단 사실 꾸준함이 못 이긴다고 했지만 이 사람도 천재야. 천재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박찬욱 감독이 되게 예뻐했다고 하시죠. 열정 있다고. 열정. 그 뭐 어린 나이부터 이제 박찬욱 감독이랑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서로 영화적인 교류도 많이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잖아요. 실제로 뭐 출연도 했죠. 어디? 박찬욱 감독 영화에. 있을걸요? 찾아보면. 저기 복수는 나의 것에.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은 나오고. 맞아. 그러니까 유승환 감독이 젊은 시절에는 영화 출연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와요. 맞아. 그래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뭐 연기는 왜 요즘 안 하냐라는 질문도 하시죠. 그때 연기를 좋게 본 분들 중에. 맞아요. 왜냐면 짝패에서도 좋았거든요. 그 충청도 사투리 하면서. 맞아. 야, 니들은 뭐 집에 삼촌도 없냐? 그거 뭔지 알아요? 알아. 기억나는 것 같아.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뭐 집에 삼촌도 없냐?
학생들이랑 싸우면서.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경상도 조폭 영화는 번역이 쉬울 것 같은데 충청도 조폭 영화는 번역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뉘앙스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다. 네, 영어로 만약에 번역한다고 하면. 오, 그러겠네. 그러니까 다들 뭐 사투리 이야기하고 할 때 충청도는 많이 안 꼽잖아. 그렇죠. 전라도나 경상도는 네, 많이 뭐 꼽지. 그렇죠. 워낙 이렇게 다르니까 네. 액센트나 이런 네. 것들이. 근데 충청도는 약간 이렇게 느림 그러니까 정서가 네. 표현이 묘하니까. 네, 오묘한 느낌이서 네. 그런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확실히 유승환 감독이 원래 말맛을 진짜 잘 살리는 감독인데 여기서 밀수에서는 좀 그렇게 말맛이 남는 게 의외로 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디서요? 밀수에서? 예. 밀수에서 저는 그 대사가 그랬던 것 같긴 해.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대사들만 좀 있고. 특히 그 왜 김혜수가 네. 그 정마담 역할 때 했던 대사 있잖아요. 네네. 나 못 믿어 뭐 이런 대사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재밌다고 보다는 별로이긴 했어. 그거는 이제 약간 배우 개그 같은 거잖아요. 네네. 네. 좋은 대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네. 모가디슈까 때도 모가디슈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대사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가요?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되는 거지, 사실. 거기에 뭔가 강렬한 뭔가를 내리에 강렬하게 뭘 쏘기 위해서 뭔가 힘을 더 준다는 거잖아요.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는 건. 아니면 배우들이 잘 못 살렸나? 아니야. 그렇게는 또 연기 잘했어. 다들. 그럼요. 캐릭터도 잘 살렸고. 충분히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대사가 꼭 필요했다고는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좋아했네 나 이런 게 좀 좋아하네. 깨달았군요. 저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감독들 왜 아까 말했잖아요. 뭐 봉박, 네. 최류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근데 약간 봉이나 박 정도는 약간 천재과 느낌이어서 네. 약간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키보드 두두두두 두드리면 막 대본 막 10페이지씩 나오고 이런 네. 느낌인데 그냥 제 상상으로만 네네. 그냥 이미지로만 네. 제가 느끼는 이미지. 최동원 감독님은 맨날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게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 갔다가 저녁에는 술 먹고 뭐 이러다가 농담 따먹기 식으로 야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이렇게 대본 작업할 것 같은 느낌이면 네. 유승환 감독은 왠지 뭔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깅 뛰고 와가지고 딱 씻고 정자세로 아침부터 대본 존나 열심히 쓸 것 같은 그런 스케줄표 느낌. 있어. 딱 일정표 있고. 그냥 밤늦게까지 대본 존나 쓰고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이라 네, 약간 그러니까 확 남다른 천재성이 보인다기보다는 네. 여러 번 계속 시도하면서 잘 뭔가 대장간에서 망치 만들듯이 무드질한 존나 느낌으로. 때려가지고 그렇게 잘 만든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다들 천재시지만 네. 제가 느끼는 이제 그 감독들의 일상을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미친 듯이 노력한다라고는 그건 맞을 거야. 네. 야, 저기 누구지? 늘 박찬욱 감독님과 그 페어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정석영 작가님이 이야기하시기로는 박찬욱 감독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던질 때가 많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까느박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라고? 구린 아이디어도 던지는구나. 구린 아이디어도 다 던지는 거야. 근데 걔 중에서 구리였지만 좀 수정했을 때 그럴싸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생각나는 건 다 던지는 거야. 다 깔아놓고 거기서 조금 픽스 하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가능성 있는 것만 몇 개 뽑아서 맞아. 다시 거기서 조금 재조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봉준호 선생님도 디테일 살리는 거 보면 치열하게 했을 거야. 네. 미친 듯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봉준호 감독님은 혼자 그걸 다 해버린 느낌이고 박찬욱 감독님은 약간 이제 팀조합을 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정성윤 작가님도 잘하시고 이렇게 뭐 미술 감독님도 그 감독님 류성희 감독님 유성희 미술 감독.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팀업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유승환 감독님도 약간 혼자 하는 느낌이 제 혼자 생각했을 땐 뭔가 담배 뻑뻑 펴가면서 네. 약간 그리고 뭔가 최동원 감독님은 또 팀업 작업할 것 같아. 약간 그런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할 것 같잖아요. 네, 네. 요거 재밌겠지 막 이러면. 웃기다. 낮술도 한 잔씩 하면서 할 것 같은 이런 느낌. 맞아. 그 나홍진 감독님은 또 혼자 할 것 같아. 친구 없을 것 같은 느낌. 친구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네, 존나 다 상상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 저희가 그냥 영화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까. 거.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뭐 이렇게 다들 치열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은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있어야지 맞아요. 저 사람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재능만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네. 재능만으로도 안 되죠. 맞아요. 저는 어떤 상급에 있는 분들은 둘 다 신듯이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다. 둘 다. 그 왜 헐랭이로 보이는 장항준 감독도 에이.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루 종일 쪼개가면서 맞아요. 네. 예능 출연도 했다가 영화 작업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엄청 바쁘게 산다고. 저녁에 무조건 술 마시고 이렇게. 술도 하나의 스케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창작에서는 네. 회식이 중요한 것 같아. 남들한테 얻는 또 뭔가 이 영감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극을 받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마지막 이제 감독들에 대한 얘기는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이런 얘기도 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또 2시간 넘게 또. 털어봤습니다. 또 이게 마지막에 요 감독들 얘기가 나왔던 게 유승환 감독님이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럼요. 네, 감독님 중에 한 명이라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약간 이제 유승환 감독님도 약간 글로벌한 이 영화제나 이런 데도 좀 출품해서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해외상을 많이 못 받으셨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상업 영화로, 그러니까 일단 최동원 감독도 사실 해외상을 못 받았죠. 그렇죠.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깐느나, 뭐 베를린이나, 뭐 아카데미나 이런 건 없으니까. 네네. 우리가 아는 3대 뭐 영화제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는 사실 찾기는 힘들죠. 완전히 그냥 재미를 먼저 추구하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저번에 나시마님한테는 물어봤었는데. 네. 봉앤박 중에. 네. 봉박체류 중에 1등 뽑는다면. 와, 진짜 어렵네요. 저는 일단 봉박 둘 중에 하나 뽑을 것 같은데. 봉박이 일단 1티어입니까? 0티어? 네, 0티어. 그 밑에 이제 1티어로 체류입니까? 저는 나홍진 찍습니다. 1, 2등, 그러니까 탑티어, 0티어로. 0티어는 거기는 언터처블. 봉박. 1티어 나홍진. 네. 그다음. 그 밑에? 그 밑에 류승환, 최동훈 꼽을 수 있어요. 같은. 네. 류승환, 최동훈 같은. 네네, 저는 그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냥 재미라는 저의 그냥 취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저의 취향으로 봤을 때는 봉박 중에 그런 거 같아요. 봉박 중에 네. 와 이거는 뽑아야죠. 엄마가 줘 아빠가 줘 느낌인데. 그래도 가장 제가 최신에 봤던 게 헤어질 결심이니까 네, 박찬욱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좋아합니다. 비등비등하게. 근데 또 요 다음에 봉준호 감독님이 미키 세븐틴이었나? 요거를 기획하고 계신데, 제작하고 계신데, 그게 또, 미키 에잇이었나? 그거 뭐 해외에서 하는 거예요? 네, 해외에서. 느낌이 딱 그 한국 영화 제목은 아니다. 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원작 책을. 책도 읽어요? 네네네. 저 책 읽어요. 그래요? 책 있습니다. 에반게리온만 하루 종일 볼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책도 있습니다. 네, 미키 세븐을 그 영화로 촬영을 하고 있나 끝났나 아마 그런데 그게 또 기대가 되네요. 그게 나오면 또 이제 한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일단 박이다. 지금 이제 가장 최신작은 제가 헤어질 결심을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이거는 인생작이다 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박찬욱 감독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게 괜찮나? 뭡니까? 봉박 중에. 저는 봉이죠.
그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1등. 기생충. 네. 오. 패러사이트. 아카데미. 그렇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수상 실적을 떠나서 제 취향은 약간 그래도 자기 내면의 이야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자기 사적인 얘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 대한 통찰이 나와 있느냐를 더 좋아하는데 근데 그 두 분의 어떤 집중한 지점이 좀 더 봉준호 감독이 사회적이고 맞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좀 더 자기 얘기 쪽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봉 쪽이죠. 제 취향에는. 사회적 얘기도 은근슬쩍 담아놓긴 해요. 사실 복수는 날것 이런 거 보면. 네. 그런 거는 기본 까라로 다 하시죠. 네, 맞아요. 네. 다 내면도 잘 파고들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사회를 통찰할 줄 아는 분들이죠. 네네. 좀 더 이제 주안점이 어디냐의 차이 정도지. 많이 했네요. 소감은 생략할까요? 뭐 할래요? 뭐 또 하면 또 하니까 시키면 또 하잖아요. 또. 또 한 일주일만 지금 저희가 한 2주일 만에 그렇죠. 네, 2주일 만에 털었나요? 저희가 원래 사실 계획된 거는 좀 더 많은 인원과 오다함님이랑 원래 나사님이 오기로 했는데 네네. 한 분도 아프시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땜빵을 해보느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말도 좀 주저주저 땜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아해요. 사실 땜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터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저는 제한테 그렇게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저 사람 좋아하게 하는 판을 내가 또 깔아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주 불러도 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새는 미안하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한다는 걸 내가 좀 깨달아가지고 그냥 뭐 물어볼 때도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또 판 깔아주면 마이크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거의 뭐 송혜급이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죠. 또 뭐, 제가, 그렇죠. 이미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렇죠. 여기 와서 또 재밌는 걸 또 하나 찾았다라는 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낸 척 이렇게 발언하는 게 좀 가식적으로 느껴지네요. 또 언제 편집하냐면서 막 물어보고 막 언제 올려주냐면서 막 캐묻고 이럴 거면서.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나왔나? 잘 나왔나? 궁금하니까. 예. 저는 뭐 재밌었어요. 소감이요. 뭐 제 소감이 필요 중요합니까?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